안녕하십니까. 룩TV 윤청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19년 설날입니다. 자, 설날 새벽인데요. 지금 이제 아직 6시가 안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새벽 닭 울음소리가 중간중간 녹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설날 새벽에 굳이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필리핀에서의 테러, 폭탄 테러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설명절에 필리핀으로의 여행을 계획하셨다가 취소한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폭탄 테러 때문에 혹시 지인이나 친척이 필리핀에 살고 계신 경우라면은 또 걱정 불안을 가지고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사는 이 민다나오 섬과 이 다바오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폭넓게,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특집성의 방송을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진작부터 하고 있었고, 이 다바오에 대한 소개 뭐 이런 영상으로도 찍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이런 폭탄 테러가 왜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불과 며칠 전이죠. 1월 28일 날 홀로라는 지역에서 그 카톨릭 성당에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120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20명 정도가 죽고 한 1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은 폭탄이 2차례에 걸쳐서 터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폭발이 있었고, 또 그것을 조사하러 간 경찰과 군인이 도착한 시점에서 또 한 번의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노리고 폭탄을 터뜨렸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한 3일이 지나서 이번에는 그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2명 정도의 사망자만 발생을 했어요. 폭탄이 터진 것에 비해서는 사상자가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복성일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죠. 처음에는 가톨릭 성당, 그 다음에는 이슬람 사원, 뭐 이렇게 연달아 터졌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폭탄 테러가 발생한 시점이 방사모로라고 하는 방사모로의 어떤 자치권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그런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뭐 그러한 폭탄 테러였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끌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분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필리핀의 역사와 더불어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이 같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드리는 설명에서는 그런 필리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은 아무래도 이 민다나오 섬의 특수성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여러분한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어떤 전반적인 얘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한 번의 방송으로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적게는 한 3편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5편에서 뭐 다바오의 좀 뭐 이런 특성까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배경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하면은 최소 5편 이상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기획 방송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저의 방송을 이 첫 번째 방송부터 해서 좀 다 들어주시면은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리핀의 전반적 상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뭐 공식적인 발표로는 그래요. 보통 7,000여 개의 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상당히 많은 개수의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가의 형성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의 땅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뭉치기가 쉬웠을 테죠. 그런데 섬으로 다 따로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인적인 교류, 물자적 교류, 그리고 어떤 사회 가치나 정보의 교류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근대화나 어떤 문명의 발전이 좀 느린 편이었습니다. 느린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류 자체의 생존이 여기에서 느렸던 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어떤 유물로 봤을 때 선사시대부터 역시 필리핀에도 인류가 존재했었고,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열대성 기후에 덥고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 자료가 계속 남아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화산지대이다 보니까 또 많은 훼손들이 당연히 있었을 테고, 또 지진도 그만큼 화산의 활동에 따라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어떤 유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기가 힘든 그런 필리핀의 특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필리핀의 사실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교적 최근에서야 그 기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나름의 어떤 특수한 조건에 처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입니다. 그래도 어떤 기록상으로 보자면은 뭐 나름 기원 후에 들어서의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기록은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중세라고 할 만한 요 시점에 들어와서 어떤 기록들이 이제 간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의 기록과 관련해서 참 유의미한 기록 하나가 남아 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와 이 필리핀의 어떤 역사적 교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참 재미있는 교류가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그런 교류가 있었을까요? 자, 힌트는 이 나라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해상으로의 어떤 그 교류가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 이 필리핀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 시점은 한 10세기 정도의 해상 중개 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국가라고 할 만한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10세기를 전후해서. 자, 과연 언제부터의 교류가 기록으로 남아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유명한 바로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가 8세기경에 필리핀에 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오래됐죠. 장보고도 참 대단합니다만은 필리핀도 나름 그런 해상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8세기, 10세기를 적용해서 필리핀이 다양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교류가 있었을 뿐더러 우리나라와의 교류도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처음 그걸 검색해서 알아냈을 때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구한말에 천주교의 박해가 있던 시절에 그 박해를 피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필리핀으로 이주를 해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이 되겠죠. 1800년대 후반. 그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이주해 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한 사실은 바로 코리안 필리피노가 여기에 하나의 인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말하는 코피노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이 코피노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 코피노라는 용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기본으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은 방송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위 그 코피노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뭐 한국 남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놀다가 처자식을 버리고 가버린 뭐 그런 케이스에 거의 국한이 되어서 이제 쓰이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현지에 와서 필리핀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들은 꽤 많고, 그리고 그 가정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급으로 매도가 되어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 용어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필리핀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코리안 필리피노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쓰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구한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으로의 이주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꽤 큰 규모의 이주였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본격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필리핀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세계 2차 대전을 전후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은 이주를 또 하게 되었고, 그것은 아무래도 뭐 좀 사업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유와 관련해서 많은 이주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나라 6.25 때,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에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국으로서 군인들과 함께 여러 물자를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참 고마운 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필리핀에 대해서 낮게 보는 이러한 인식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좀 그런 게 많죠. 특히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라고 하면서 싸잡아서 낮게 보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의 안 좋은 성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오래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에도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조선인이죠. 조선은 그 당시에 중국에 공물을 바치러 가는 뭐 일종의 속국과 같은, 그리고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뭐 중국 문화에 대한 굉장히 어떤 숭상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하일기에는 박지원이 그와 같이 썼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이
중국 사람들을 아주 싸잡아 낮게 깔보는 식으로 본다고 말이죠. 소위 뭐 지금식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뗀놈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뭐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일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역사적 배경도 작용을 하겠지만은 뭐 쪽발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며 낮게 칭하는 뭐 이런 습성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어요. 참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민족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양인들에 대해서도 양놈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그래서 뭐 잘 사는 나라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그런 식의 표현을 쓸 정도니 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다. 뭐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인종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받게 되면은 인터넷이 난리가 납니다. 그쵸? 네. 어떻게 뭐 좋게 말하자면 자존심이 센 거지만 좋지 않게 말하자면 참 뭐랄까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그런 습성은 하루빨리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습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다문화 가정들도 똑같이 좀 천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거의 옳다고 할 만한 그런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무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도 사실은 거의 동남아의 가족 구성원을 이루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죠. 서양 사람들, 소위 백인들과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문화라는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굳이 좀 동남아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 그런 용어를 또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필리핀에 대한 또 이렇게 인식들이 그닥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교류는 상당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필리핀을 굉장히 작은 약소국가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필리핀에 한번 제대로 와보지도 않고 말이죠. 사실 이 필리핀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거대한 나라예요. 제가 사는 이 민다나오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크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약간 작아요. 이 섬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마닐라, 세부 그리고 이 다바오에 이르는 전체 필리핀의 섬의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엄청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나라예요. 근데 뭐 지도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필리핀이 조그만 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민다나오 섬이 약 97,500 제곱킬로미터 정도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가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으니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이 섬 하나가 우리나라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섬 크기만 해도 우리나라와 같은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 제대로만 발전이 된다면 이 섬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따라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발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원천적으로 섬이라는 특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섬이기 때문에 바로 제대로 된 근대 국가로서의 규모를 갖추기가 역사적으로 힘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섬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사실은 예전에 선박의 건조 기술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한 10세기 전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바로 국가로서의 어떤 틀들을 소위 왕국이라는 형태로 갖춰가기 이제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었죠. 10세기 전후라는 말이죠. 그 이전에는 이 필리핀은 이 바랑가이라고 하는, 지금 이 바랑가이가 필리핀의 최소 행정 단위가 이제 바랑가이인데, 바로 그 기원이 바로 이 부족, 시족 사회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필리핀에서 부족, 시족을 칭하는 명칭이 바로 바랑가이였던 거죠. 그것이 지금은 이제 행정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 필리핀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거대한 봉건 시족 사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라고 저는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겪어보니까 그래요. 여전히 이 필리핀에서 그 가문의 위력은 대단하고, 이 가문이 바로 하나의 시족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가문 시족 사회가 바로 이 필리핀의 땅과 부의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떤 모든 그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일들이 그런 가문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필리핀이 전 근대적인 봉건 사회에 머물러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유명한 대기업들, 뭐 소위 SM이나 아얄라 뭐 이런 것들의 기업들도 거의 가족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체인점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조그만 뭐 그런 체인점, 뭐 작다고 볼 수 없죠. 필리핀에서 유명한 체인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졸리비와 같은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또 컨비니언스 같은 편의점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든 자기 가족과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점을 따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어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가문과 시족의 중심으로 이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도 그 바랑가이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어느 지역 중심으로 가문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 식민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스페인과 미국, 일본의 그런 어떤 식민지의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역시나 그 주류가 되는 가문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토지, 그리고 부,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가지게 되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그 가문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 반대 적대 가문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래서 뭐 대학살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명칭이 붙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정적을 죽여버려요. 사실은 얼마 전 선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중심적인 뭐 시장 후보나 주지사 후보를
그냥 한두 명 죽이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뭐 그게 사실은 빈번한 일이라서 필리핀에서는 빈번한 일이라서 크게 많이 이슈화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몇십 년 전에는 막 수십 명을 총살을 시켜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제적인 이슈까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실은 선거의 후보로 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지간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봉건 시족 사회, 큰 규모의 봉건 시족 사회가 바로 이 필리핀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민다나오 섬은 말이죠. 민다나오 섬은 사실은 그렇게 10세기 전후에서 지역별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왕국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마닐라 쪽에도 유명한 왕국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부 쪽에도 유명한 왕국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민다나오 섬의 어떤 특수성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요 민다나오 섬 위주로 얘기를 드릴게요.